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선출직 주요 인사들의 상황 짚어보고요. 이어 전주시의 민생 회복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황과 갈등은 무엇인지 또 해법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교육감을 포함해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선출직 인사들이 있죠. 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먼저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선출직 누구입니까? 네,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이 공직자들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직 선출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렇게 재판이나 수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서거석 교육감이 있습니다.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TV 토론에 나와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고발을 받아서 재판 중인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서 모 씨의 이스타항공 취업 문제 이것이 뇌물성이 있는 대가적 행위였다라는 점이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사전 선거 운동으로 기소된 이제 우리 군산의 신영대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또 검찰이 항소를 또 제출했기 때문에 또 2심을 또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의원이 있고요. 이학수 정읍시장, 정원율 익산시장까지 이제 올해도 전현직 공직자들의 수사와 재판이 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주요 인사들의 수사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이제 TV 토론에서 이제 서거석 교육감이 나와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제 고발됐었는데요. 취임 반년이 지난 2023년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법정에 좀 드나들고 있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의 경우 이제 공판 기간을 좀 명시해 놓은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강행 규정에 따라서 1심은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은 3개월 이내,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이내 이렇게 633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서 교육감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게 벌써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이제 검찰의 항소로 21일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것이 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서거석 교육감 재판인데요. 관련 사건으로 해서 구속 수감됐던 이규재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선고됐고요. 자, 또 위중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처남 사건이 있는데 이게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이 서거석 전북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기재 이제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서거석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위증을 교사하는 혐의로 그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모 씨와 이제 같은 변호사가 같이 이제 좀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지금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첫 번째로 이기재 교수가 서거석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설사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이제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처남과 이 변호인들, 피고인들에게는 위증 교사를 한 사실이 없고 이기재 교수 스스로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수사나 재판을 받는 해당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자, 제대로 제 일을 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약 8.7%에 해당하는 2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부정부패 등으로 지금 현재 경찰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뭐 법원의 최종 확결 판정일까지는 무죄 추재 원칙을 적용을 해서 뭐 현재 그 국회의원직이나 시장직, 교육감직 등을 좀 권한이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규정되고 있는데요. 좀 국회의원 등 이제 이런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 출두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 없이 청렴 결백한 공직 수행을 위해서는 뭐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이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의 이제 징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뭐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의 선고가 있다면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되었다면 그 직무상의 업무 집행을 좀 정지를 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전주시의 지역화폐, 일명 돼지카드라고 하는데 자, 발행액을 늘렸는데 모바일 충전 개시 당일에 모두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르게 소진된 데는 자, 경제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 지역 화폐인데 돼지카드가 있는데요. 이 결제액의 10%를 이제 청구를 뭐 캐시백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1월을 맞이해서 전주시에서 약 500억 원까지 발행 한도를 좀 늘렸는데요. 이게 첫날에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뭐 저도 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들어갔더니 네. 이제 뭐 이미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돼지카드의 충전 인기가 좀 많은 까닭은 결국엔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재테크를 하거나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마감이 된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은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장바구니 물가에서부터 조금씩 절약을 해보자 이런 이제 전주 시민들의 좀 의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우범기 전주시장의 신년 기자회견, 민생 회복의 방점이 찍혔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범기 시장이 이제 신년 행사에서 기자회견에서 크게 5가지의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민생과 도시, 경제, 문화, 복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 오직 민생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민생을 특히 좀 강조를 했는데요. 뭐 전주시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전주시가 없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주 사랑 상품권을 2천억 규모로 이제 확대해서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부담의 완화를 좀 위해서 뭐 특례 보증 계획을 3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또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힌 게 있는데요. 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비전을 말했고요. 또 금암고 이런 도시 재생을 비롯해서 뭐 역세권 복합 개발 과 천마지구 복합 개발에도 좀 힘을 쏟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속도감 있게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완주군 설득을 위해서는 좀 적당한 시기에 좀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어떤 완주군에 먼저 이제 대화를 요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 자. 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이범기 시장은 지금 우리 전주시에는 그게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재정 여건상의 이제 어려움을 좀 말을 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가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크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는 싶지만 돈이 부족해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중앙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인구 문제도 좀 들여다보겠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인구가 63만 5,6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년 사이에 7천여 명이 줄었는데 자, 우 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2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전주에 쓸만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전북 내에 1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전주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 이 2가지를 좀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2, 3년간은 이렇게 전주시 인구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우려를 좀 했고요. 뭐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결국엔 일자리,
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시설을 전주시에 이제 만들어내는 것, 뭐 이것이 좀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이 우범기 시장이 지금 말하는 이 대규모 인프라 시설은 아무래도 뭐 대양 방직 공장 건설에 따른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새만금과 뭐 탄소 산단 그리고 이제 컨벤션 센터 그리고 지금 종합 경기장을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좀 마이스 단지로 좀 개별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인구를 도입시키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면은 흔히들 겨울 식중독이다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지하수나 아니면 어패류, 채소류 등을 섭취했을 때 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은 12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발병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보통 구토나 설사, 오한 이런 증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동반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복통이나 발열 등까지도 이제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확인을 했었을 때는 환자 수가 291명인데요. 뭐 최근 5주간 3.6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시 방역 당국에서는 뭐 손 씻기 등 이제 개인 위생 수칙을 좀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특히 영유아 환자의 감염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자, 노로바이러스 감염 현황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이렇게 어린이들,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들에게 좀 많이 발견되는데요.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 감염을 좀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감염력이 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고요. 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재감염이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이런 곳에서 좀 전파가 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의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하고요. 또 이 아이들이 먹고 이제 입는 이 옷에 대한 위생도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만약 환자들은 또 지켜야 될 수칙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개인 위생이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로서 이제 물을 좀 끓여 드시는 것과 또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어패류의 경우 노로바이러스가 제일 흔하게 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어패류를 드실 때 항상 좀 신선한 것을 드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손발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이 좀 중요하고요. 또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이용해서 30초간 흐르는 물에 손을 닦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대부분 뭐 복통이나 오한 그리고 복통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3, 4일 이내에는 자연스럽게 낫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요. 뭐 영유아나 면역력이 낮으신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는 탈수에까지도 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또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이런 마스크 같은 것들을 좀 항상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전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개발 기대감으로 노후주택 가격이 2배 이상 뛰기도 하고 지분 쪼개기 투자도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이명민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천상덕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김세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임 교수님.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 어떤 개념이고 대상 구역과 또 법적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두 가지 다 도시정비 사업의 형태입니다. 두 가지는 대상, 목적, 주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약간씩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단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고 그 목적은 이제 주거 환경 개선에 집중을 합니다. 주체는 주민이 주도를 해서 조합을 형성하는 경우로 가고 있고요. 재개발은 조금 다른 게 단독주택단지나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 빌라단지 또는 상업시설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도시환경 개선은 좀 다른 것이 공익 그 증대를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체 자체도 지자체나 공공이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천 박사님,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전과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에 이제 개선이 좀 이루어질 걸로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에 우리 주택 공급이 50만 호가 필요합니다. 이제 의와 식은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주거 문제는 해결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탄력을 받고 내부에서 공간 활용을 이용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시적으로 3년간 이 한시적 적용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 추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축 규제 완화, 건축물 높이 부분이라든가 인동 간의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완화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직접 조합에서 이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띄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그 행정 지원으로서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라고 해서 추진위원회, 조합, 정비구역 지정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시작하는 단계인데 거기서 추진위를 생략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를 직접 서울시에서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좀 단축하고 있고 그 비용도 서울시에서 직접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 부정적 요소를 좀 많이 완화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범 케이스로 적극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초기에는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또 자금은 또 어디서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불투명할 때 외부 세력들이 끼어들어서 그 법적 요소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세호 의원님, 전주시가 지난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자, 대상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좀 상향 조정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네, 그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행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또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를 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5월 전주시가 발표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 골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종 그 일반 주거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상환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280%까지 상향이 되고요. 기존의 25층 이하였던 층수 제한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그 층수 제한이 폐지된 지난 2011년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서 최고 고도지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충수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비 기본 계획이 기반 시설 기부 체납 시 추가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지역 업체 참여와 녹색 인증, 제로 에너지와 같은 그 친환경 건축 등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침체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신속히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이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려는 전주시의 목표를 좀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임 교수님. 자, 올해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종료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매입되지 않은 대다수 부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또 공원지구의 재건축, 재개발 붐도 일어날 걸로 보고 또 이미 일어난 데도 있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현재 전주시에는 15개의 도시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고도 제한이 작년에 전면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보통은 20층에서 30층까지의 어떤 그런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층 건물에 대한 그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건축에서는 건축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경관적으로나 아니면 그 일조권에 대한 거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것도 고층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층짜리 10동을 짓는 것보다는 30층짜리 5동을 짓는 게 훨씬 더 많은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그것들이 주변에 이루어지는 어떤 부동산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어떤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없어지고 나면은 해제가 되고 나면은 더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있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원 주변 고도지구가 27년 만에 이제 전면 개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은 경관 훼손이라든지 바람길이 차단된다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실제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도시 시민들의 어떤 그 조합원들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필수불가결한 일인 거죠.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조금씩 시기의 조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사업의 어떤 그 타당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이루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자, 천 박사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도시정비 사업이나 도시 발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 해소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의 그 안전 요소가 조금 다소 해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1970년 이후 80년 이때는 내진 설계 자체가 건축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 변화 또 지진의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 해소가 일어나기 전에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도시의 공간 속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함으로써 경제적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경제 활동으로서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요즘 내수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그 내수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쁜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평생 또 그 그곳에서 살면서 한 번도 또 내가 노후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서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그 목돈 마련을 하고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또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꼭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게 더
효과가 크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1년에 약 한 50만 가구 정도씩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그 이바지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되면서도 노불량 도시의 공간을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도시의 재구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렇다면 특히 이제 전주 지역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떤지 한번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금 14군데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은 11군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 지역으로는 특히 이제 감나무골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자촌 구역은 이제 그 분양 신청해서 내년 3월 15일 정도에 이렇게 이제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동양 아파트 인근 구역, 하가 구역, 전라중 일원, 덕무청, 종강대 이렇게 7군데가 지금 시행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삼천주공 3단지, 효자주공, 오성대우, 세경아 아파트 개나리 5군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에는 가장 이해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그 내부 갈등입니다. 내부 갈등에서 그 서로의 그 주도권 다툼, 그다음에 또 가장 큰 게 이제 이권이 많기 때문에 이권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좀 행정청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합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총회의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 구성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그 민법에서 나온 총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총회 이 3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공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미래는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과 행정이 같이 협력, 상생의 발전을 해서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명민 교수님 분양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49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가격이 다른 민간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양가 상승은 일반적으로 토지비가 상승이 된 거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토지비는 한 5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토지비를 비용을 해야만 그것들이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드의 변화도 있고 또한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나 아니면 또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요구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차장이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노상 주차장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하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데는 보통 한 대당 33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분양가의 어떤 40에서 50% 정도가 사실은 그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데 그 소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그 주차장을 개인이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임대도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실제로 분양가 상승의 어떤 구체적인 요소로 그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세혁 의원님. 자, 전주 전라중 학교 일원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투기 세력이 개입이 됐다. 또 최근에는 시공사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자,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그 전라중학교 일원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논란으로 인해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투기 세력 개입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예정지 내에서 상가나 토지의 소유권을 그
다수의 명의로 나누는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 사례가 발견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 외부 투기 세력이 재개발 이익을 목표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했고, 이와 같은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 대상지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좀 높여서 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제한하거나 또 추가 부담을 지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부분은 또 일부 건설사가 조합 설립 전부터 홍보 활동을 좀 진행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 경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기 세력 개입은 저희 전주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이상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재개발의 본래 취지인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명민 교수님, 방금 이제 김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주 전라종 이런 재개발 사업은 자, 조합원 자격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쪼개기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당국에서는 어떠한 또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지난해 전주시 도시개발위원회에서 그 진행 절차를 도시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우선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선 진행이 되면은 그 조합원들이 그 거래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또 행정 절차를 좀 세심하게 당국에서 조절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좀 방지를 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김 의원님, 개발 예정지에 속한 그 토지나 건물이 여러 명의 명의로 이제 소유가 돼 있을 때는 분양권을 한 사람에게만 주기로 이제 전주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적용 시기를 두고 좀 쟁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2인 이상이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도 분양 대상자는 한 명으로 하는 것 규정이 이미 도시정비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전주시는 이 규정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3월에 우리 시 조례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그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소유만 하고 있어도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투기 예방과 형평성을 위해서 토지의 최소 면적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 지분이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6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은 조례 개정 전까지 전체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전주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는 주민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 박사님,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보완책이 있습니다만은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제 이미 공유자는 한 명만 조합원 분양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그 단계부터 미리 그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이제 뭐 앞으로 한 50년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시민을 위한 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이제 이루어지고 작년부터 있는데요. 아주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개발 구역에서의 그 추진을 하시는 분들이 공익성,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지역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덕망이 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법에서 이제 이번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 관리 행정청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그 규정이 과거에는 6개월 동안 업무 추진을 못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2개월로 이렇게 단축하고 강제적 조항이 좀 많이 지금 이제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좀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그게 국회 통과를 안 했습니다만 그게 되면 좀 더 행정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 행정은 감독보다는 오히려 관리 측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면 감독하고 관리는 슬쩍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와 감독이 같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시민이 발전이 돼야만이 뭐 전주시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전주시가 이루어진다면 상생 발전을 하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 사실 뭐 재개발 사업하면 뭐 주민 갈등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뭐 선뜻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모범적인 사례도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양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도시적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이라는 거는 도시가 발전함에 대해서 필수적인 어떤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은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개발의 방식이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재개발의 방식은 전면 재개발입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또는 전체를 다 다시 만드는 방법인데 그거 외에 수복 재개발이라든가 보존 재개발이라는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도시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역사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밀집화된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도시계획적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밀집화된 어떤 그런 도시 기능들을 거기다가 이입을 시켜서 반경 500m 안에서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그런 걸어 다니면서의 그런 도시를 향유할 수 있는 그것들이 도시 재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간다면은 아마 향후에 조금 더 도시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 박사님 재건축이 갖는 뭐 문제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조합원 간의 뭐 갈등이 또 있고 또한 노후된 또 건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분 또 경제적 좀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복합적인 문제 어떤 해법이 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다양한 도시 공간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법은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3대가 살아가면서 그 공간에서 동네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한다고 하니 그 이웃 사촌도 적이 되고 또 친인척도 적이 되고 했었던 그런 구조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구조적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측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쭉 나온 건데 그 지역에서 원주민 가장 오래 사셨던 분이 좀 추진하는 게 좋다 하는 방법. 또 덕망이 좋으신 분이 좀 추진하시는 게 좋다. 또 아니면 행정에서 파견제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 해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신속 통합 재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위원장은 행정에서 이게 관리자를 추천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에 있는 그 유지라든가 덕망이 있는 분이 추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약 한 100여 군데 정도 그렇게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내부 이제 이 추진이 빨리 이루어져서 착공물까지 가야만이 결국은 이제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선순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 유발이 되는 거고. 그러나 원주민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뭐냐면 재개발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나이가
첫째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연로하신 분들이 내가 이거 현금화해서 또 조그마한 곳으로 이전해서 주거를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거를 내 노후 자금으로 쓰니까 그 경제 자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좋은 면이 있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80% 됩니다. 재입주율이.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 좀 그동안에 살았기 때문에 다시 재입주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에서 평생 살고 3대가 살고 2대가 살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노인들이 더 많이 있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성, 도덕성, 공익성 있는 분들을 조합장으로 내세워야만이 그나마 좀 법적 분쟁이 좀 덜한다. 지금 전주시도 거의 각 구역들마다 그 내부적 갈등, 해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에서 한참 했었던 트렌드들이 지금 지방으로 내려오는 입장이거든요. 서울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제가 좀 돼서 회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합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공공에서 만들어서 이대로 하세요.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현금도 그 인출을 못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많은 그 부작용이 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임 교수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규모 공사가 추진되면서 환경 파괴나 자연 훼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등의 이런 문제도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전주 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지역들을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노후화된 주거 지역에서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음이나 비산먼지 같은 것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필연적인 어떤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면 오히려 거기에다가 자연 환경에 대한 것들이 파괴가 된다면은 다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문 환경으로서의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장 또는 유치원 등의 어떤 그런 인문 환경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또 문제점,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패널들의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혁 의원님. 네. 그 전주시 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만큼 최근 전주시 의회에서도 전주시 자체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 조합과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주시의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천산덕 박사님. 도시정비 사업은 앞으로 이제 50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이웃과 서로 또 친인척 이런 부분들로 해서 모여서 살았던 곳들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소통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법으로 가는 것을 좀 지양하고 좀 서운하더라도 만나서 조금씩 좁혀가면서 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용민 교수님. 재건축, 재개발
방향이 예전에 있었던 일반적인 하우징이 아니고 주거를 더 행화할 수 있는 드웰링으로 가는 어떤 방향성이 좀 설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도시 환경과 주거가 같이 가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나 행정 쪽에서의 어떤 그런 방향 모색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50년 이후에 전주나 전라북도의 주거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전주시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민 갈등과 투기 논란, 또 지분 쪼개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되겠지요.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